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남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합쳐도 이 한 남자가 말발굽 아래 짓밟았던 땅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넓힌 것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를 피와 강철로 억지로 봉합해버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은 바로 칭기스칸, 본명 테무친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를 잔혹한 학살자로만 기억합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는 파괴의 신.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이 단순히 칼과 화살만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칭기스칸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생존 본능과 기존의 질서를 철저히 부수어버린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전 식의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800년 전 몽골 고원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한 소년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그 처절하고도 피 비린내 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국의 영광이 아닌 비참한 버림받음에서 출발합니다. 1171년 몽골에 거친 초원. 9살 난 소년 테무친은 하루아침에 부족장 아버지를 잃습니다.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부족원들은 테무친과 그의 가족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가축과 식량은 물론이고 바람을 막아줄 제대로 된 게르 하나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겨울의 몽골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그곳에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그리고 테무친만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채집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쥐를 잡고 마멋을 사냥하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짐승처럼 연명했습니다. 이 시기 테무친의 성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복형 팩테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려던 이복형 팩테르가 테무친이 낚은 물고기를 힘으로 빼앗아 먹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곧 생존인 상황에서 그것은 약탈이었습니다. 어느 날 테무친은 동생 카사르와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팩테르에게 접근합니다. 팩테르가 언덕 위에 앉아있을 때 테무친은 뒤쪽에서, 카사르는 앞쪽에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형제 살해. 이것은 훗날 데칸이 될 남자가 보여준 냉혹한 현실인식이었습니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자는 그게 설령 형제라 할지라도 제거한다. 이 비정한 규칙이 훗날 몽골 제국을 관통하는 철칙이 됩니다. 그는 귀족으로 태어나 우아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늑대였습니다. 테무친이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몽골 초원은 혈통과 가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황금시족이라 불리는 귀족들만이 대접받았고 평범한 유목민은 그들의 말발굽 아래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무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밑바닥을 기어받기에 혈통이 아닌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인생을 건 라이벌이자 친우 자무카가 등장합니다. 자무카는 테무친과 어릴 적 피를 나눈 의형제, 즉 안다였습니다. 하지만 자무카는 전통적인 귀족 중심의 질서를 옹호하는 보스파의 거두였고 테무친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는 혁명파였습니다. 결국 두 세력은 충돌합니다. 초기 전투에서 테무친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자무카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포로로 잡은 테무친의 부하들을 70개의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잔혹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초원의 사람들은 귀족들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고 패배했지만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는 테무친에게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발주나의 맹세입니다. 금나라와 타타르, 자무카의 연합군에 쫓겨 테무친의 군대가 괴멸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은 병사는 고작 19명. 그들은 흙탕물만 고여있는 발주나 호수에 도착합니다. 먹을 것도 깨끗한 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테무친은 그 더러운 흙탕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시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나와 이 흙탕물을 함께 마시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진짜 형제다. 내가 대업을 이루면 너희가 누구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그 19명 중에는 몽골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슬람 상인, 기독교 신자, 불교도, 심지어 타 부족 출신의 천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핵심 엔진, 능력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 목숨을 건다면 출신 성분은 묻지 않는다. 이 파격적인 리더십이 흩어져 있던 초원의 늑대들을 하나의 거대한 팩으로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1206년 테무친은 마침내 초원을 통일하고 칭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초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진정한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중앙아시아의 대제국 호라즘 왕국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사실 칭기스칸은 처음에 호라즘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교역을 원했고 500명의 거대 상단을 호라즘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가 탐욕에 눈이 멀어 몽골 상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전원 처형하고 재물을 약탈해버립니다. 칭기스칸은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 사절단을 보내 항의했지만 호라즘의 왕 무함마드는 그 사절단의 수염을 밀고 처형해버리는 최악의 외교적 결례를 범합니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의 봉인을 뜯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격노한 칭기스칸은 몽골 고원의 텐트 안에서 사흘 밤낮을 홀로 통곡하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모자를 벗고 하늘에 외쳤습니다. 제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먼저 불을 질렀으니 제가 그 불을 끄게 하소서. 이후 펼쳐진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삭제에 가까웠습니다. 몽골 기병의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1인당 3마리에서 4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지치면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하루에 100km 이상을 주파했습니다. 호라즘 군대가 성벽을 지키고 있으면 몽골군은 성 주변의 모든 농지를 불태우고 수로를 끊어버렸습니다. 특히 칭기스칸의 전술적 천재성이 드러난 것은 거짓 후퇴 전술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전투 중 갑자기 대열을 무너뜨리고 도망치는 척합니다. 적군이 이겼다 라고 소리치며 성문을 열고 추격해오면 몽골군은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순식간에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십자포화로 화살비를 퍼붓습니다. 호라즘의 정예 기병들은 몽골군의 말국무늬만 쫓다가 허허벌판에서 고슴도치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일화는 오트라르 성주에 대한 폭수입니다. 성을 함락시킨 칭기스칸은 그 탐욕스러운 성주를 잡아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은을 녹여 눈과 귀에 부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잔혹함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남기지 않는다. 이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고 수많은 도시가 몽골군의 깃발만 보고도 성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말 그대로 지도 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광개수로가 파괴된 땅은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아주 아이러니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이 지나간 자리에 흐르던 피비린내가 거치자 그곳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팍스 몽골리카의 시작입니다. 이전까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는 목숨을 걸어야만 지날 수 있는 길이자 수십 개의 나라가 제각기 통행세를 뜯어가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이 이 모든 국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몽골 제국의 강력한 페페 통행증 하나만 있으면 머리에 금괴를 이고 가는 처녀가 해가 지는 서쪽 끝에서 해가 뜨는 동쪽 끝까지 걸어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가장 잔혹했던 파괴자가 역설적이게도 동서양 문명을 잇는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동방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고 훗날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르네상스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칭기스칸은 단순히 땅을 넓힌 게 아니라 고여있던 세계의 문명을 강제로 뒤섞어버린 거대한 믹서기였던 셈입니다. 1227년 평생 말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정복자 칭기스칸도 결국 세월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탕구트 정벌 도중 낙마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는 65세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전략가였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복 전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곡소리도 내지 마라. 그의 장례식은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도 기괴하게 치러졌습니다. 칭기스칸의 시신을 운구하는 호위병들은 무덤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모든 생명체,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아는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땅에 묻은 뒤 수천 마리의 말을 풀어 그 위를 밤낮으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져 무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그 무덤을 만든 병사들마저 돌아오는 길에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칭기스칸의 무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어서 화려한 황제의 능에 갇히기보다 그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몽골의 초원, 그 바람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최근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소련 지역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거주하는 남성 약 1600만 명이 칭기스칸과 동일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남성 인구의 0.5%가 그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800년 전 초원을 달렸던 늑대의 피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던 소년 테무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이빨을 드러냈고 결국 그 이빨 자국을 역사에 영원히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잔혹한 학살자이자 위대한 문명의 연결자 칭기스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역사를 잊지 않는 힘이 됩니다.